안녕하세요. 오늘은 먹을 게 없어요. 왜냐면 저희 오늘 회식이에요, 회식. 그래가지고 NBA가 빨리 끝나야 회식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요. 얼굴이 나오는 게 좋지 않나? 화면에? 그냥 다들 이렇게 좀 지금 저 너무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시작해요. 정시에도 끝나고 정시보다도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오늘은. 회식 때문에 내용도 사실 별로 제가 아니 요새 너무 바빠요. 그래가지고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예고한 커리큘럼과 조금 달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쨌든 아직 은퇴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성규만 오면 되나?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조직 문화를 학습하고 토론을 하고자 했으나 그냥 구글의 사례만 좀 소개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조직 구조는 중요한 것 같아서 그건 우리 사례를 들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펑셔널, 디비저널, 매트릭스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실 이 조직 구조라는 게 이게 잘못하다가 한없이 이론적이 될 수 있어서 저희는 아무튼 이론적인 걸 좀 지향하는 지금 수업이다 보니까 그냥 실제로 행해 오던 거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마침 이제 남아있는 자료들을 좀 찾다 보니까 옛날 조직 구조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저의 메모들에. 그래서 그걸 좀 가져와 봤는데, 이게 2008년 8월에 저희 회사가 조직 개편한 건가 봐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종전에는 개발팀, 디자인팀, 그리고 P&M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플래닝 앤 마케팅이었나 봐요. 기획이랑 마케팅이 같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거를 이제 조금 세분화해서 이제 쪼갰나 봐요. 그래서 개발팀, 디자인팀, 기획팀, 마케팅팀, 홍보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2008년 8월에. 근데 이게 전형적인 그런 아까 그거 중에는 뭐죠? 이 세 가지 중에는 펑셔널, 디비저널, 매트릭스 중에는 펑셔널. 네. 그지? 기능적인 네. 구조. 맞아요. 뭔가 이렇게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폭포수식으로 가는 거죠. 기획팀이 기획해서 디자인팀이 디자인하고 개발팀이 개발해서 마케팅팀이 그걸 받아서 마케팅하고 뭐 그런 전반적인 그리고 그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돕는 경영지원팀이 있고 그게 굉장히 펑셔널한 팀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펑셔널 스트럭처라고 하죠. 근데 그래서 지금 각각의 뭐 고유 업무 권한 강화해가지고 R&D 팀은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서비스 개선 및 신기술 연구, UXD는 서비스 디자인,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정립, 사용성 개선, 기획팀은 서비스 기획, 사업 기획. 사실 이제 이런 것도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죠. 사업 기획이 따로 있고, 뭐, 서비스 기획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볼륨 하품해도 돼요. 제가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이렇게 하다 보면, 몰래 하품들을 해요. 이게 막 하다가, 하고 있다 갑자기 딱 보면, 하고,
졸리면 하품해도 돼요. 기획팀은 당시엔 아무튼 서비스계랑 사업계획을 같이 했나봐요. 그리고 마케팅 팀은 이제 상품 영업, 상품 설계, 사업계획의 사업성 측면, 뭐 사업계획의 서비스 측면 이렇게 나눠서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홍보팀이 따로 있었고 당시에는. 그래서 대언론 PR, 고객, 뭐 블로거 홍보, 홈페이지 블로그 운영, 위젯 이반젤리즘. 당시에는 위젯 사업을 했는데 이게 신사업, 당시엔 신사업이었기 때문에 위젯이란 것 자체를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이반젤리스트처럼 활동을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처럼, 위젯 전도사. 그래서 이제 그런 업무가 있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2009년 사업 계획을 보니 여기서 사업부로 바뀌었어요. 회사가. 그래서 개인화 사업부, 위젯 플랫폼 사업부, 위젯 마케팅 사업부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건 여기서 뭐죠? 셋 중에? 넷 중에? TF형까지 포함하면. 사업부제. 디비저널. 그렇겠죠. 디비저널이겠죠. 디비전이 이렇게 부문이란 뜻이니까.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뭘까요? 커졌을 때? 구체적으로. 인력이 많아졌을 때? 인력이 많아지면 왜 이렇게 하죠? 인력이 많아졌어. 그러면은 그냥 그래도 기획팀, 디자인팀, 개발팀 이렇게 놔둬도 될 텐데 사업 부제로 변경하는 이유는? 프로젝트가 많아서. 맞아요. 프로젝트가 많아지고 전문성이 필요할 때. 맞아. 업무 단위가 커지고. 제일 대표적인 사례는 이런 사업 부제로 바뀔 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한 회사가 한 사업만 할 때는 펑셔널이 맞는데 한 회사가 여러 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사업 부제로 바꾸게 되겠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개인화 사업부에서는 개인화 포털 위자드닷컴이랑 개인화 솔루션, 이제 그 위자드닷컴을 활용한 B2B 솔루션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위젯 플랫폼 사업부는 위자드 팩토리랑 모바일 위젯 포털, 뭐 위젯 마케팅 사업부는 프리미엄 위젯 마케팅 대.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개 사업부가 하는 일이 달라지면 사업부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0년 조직을 보면 이게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약간 이름은 좀 바뀌었는데 소셜미디어 사업부, 아까 사업부가 좀 바뀌었어요. 사업부제 자체는 유지되고 있고 소셜미디어 사업부에서는 위젯 마케팅, 뭐 모바일 앱 이런 걸 개발하고, 이제 이때 처음 모바일 앱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2010년 1, 4분기 조직 구조에 모바일 앱스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소셜미디어 사업부, 위젯 플랫폼 사업부, 여기서는 위자드 팩토리, 위자드 API 등등 위자드닷컴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앞서 2008, 9년에 없었는데 경영전략실이라는 게 생겨서 백오피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사람들, 이 각각의 그 사업부가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총무, 재무, 영업, 홍보를 도와주는 팀이 별도로 생겼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엄밀히 따지면은 경영전략실은 이게 디비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부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혼재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펑셔널이 디비저널에. 그러면 경영전략실은 여기 양쪽 디비전에 동시에 도움을 주잖아요. 이런 백오피스 조직이 이제 필요하게 됐다는 얘기는 회사가 이게 왜 필요할까 그러면은 경영전략실이 여기 그냥 들어가 있어도 될 텐데 이 안에 각각 왜 굳이 빠져 있을까? 이유는 전체의 어떤 운영과 그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효율적 네. 효율적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각 부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어쨌든 회사 하나를 이제 움직이는데 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많아지는 거고, 그럼으로써 어떤 백오피스 업무를 하는데 시간 비용 같은 게 더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총괄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더 빨리빨리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백오피스를 별도로 빼서 그 여러 사업부를 돕게 하는 이유는 이제 효율성을 위해서인데, 지금 이제 얘기한 것처럼 한 곳에서 이제 통합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함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펑셔널과 디비저널이 혼합해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딱 경영전략실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얘가 경영전략실이 나와 있는 건 맞는데 경영지원팀이 일반적으로는 비용을 아끼려고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통의 펑션인데 양쪽에 있으면 돈을 2배로 써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각 사업부마다 엄청 큰 회사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야. 그러면 뭐 MC 사업부, 예를 들어서 뭐 모바일 사업부가 있고 가전 사업부가 있으면 모바일 사업부에도 변호사가 필요하겠죠. 왜냐면 뭐 거기서 소송 엄청 걸리고 하니까. 아니면 변리사가 필요하다고 칩시다. 특허를 전문으로 대행하는. 사내 변리사가 있는데 가전 사업부에서 똑같이 특허를 내잖아요. 그럼 여기도 변리사가 필요하겠죠. 이게 완벽한 디비저널이면은 이걸 다 따로 뽑겠죠. 각 사업 부문별로.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일이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리사의 업무가 그러면은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합쳐가지고 각 사업 부문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항상 일이 있지 않은 팀을 인력을 모아서 공통의 펑션으로 만들어주면 그러면은 이 변리사가 여기 일도 하고 저기 일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용 효율을 위해서도 이제 이 디비전이 100% 디비저널로만 구성되지 않고 일부 공통의 펑션은 펑셔널로도 혼재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고 총무, 재무, 영업, 홍보 업무를 도와주는 거고 조직이 개편했나 봐요. 2010년 하반기에. 그래서 다시 희한하게 다시 돌아갔어요. 기획팀, 마케팅팀, 디자인팀, 개발팀, 경영지원팀. 근데 멤버가 엄청 많아요. 개발팀이 9명, 디자인팀이 5명, 기획팀이 6명. 이렇게 돌아갔어요. 디비저널 하다가 펑셔널로. 그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됐다. 분명히 2010년에 사업이 지금 사업부가 2개가 있었고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럼 분명히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지금 펑셔널로 돌아온 이유 좀 추정해봐요. 자, 이거 마이크. 다시 서비스가 운영하는 서비스가 하나로 돼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런 추정도 나올 수 있고 또 기존에 이제 벌려놨던 사업이 잘 안 돼서 내부적으로 조직을 좀 개편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좀 정리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맞아, 다 맞아.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저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뭔가 심각한 조직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는 사업 방향이 바뀌었겠죠? 뭔가 그래서 왜 제가 어저께 그 방송에서 잠깐 그냥 Q&A 하다가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Structure Follows Strategy라고 Structure Follows Strategy더라고.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조직 구조는 전략을 따라간다. 어저께 이렇게 맞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굳이 뭐 일어날 건 없는데 시장 환경이 변하면 엔빌로먼트가 변하면 그거에 적응해서 회사의 스트래티지 전략이 바뀌겠죠? 전략이 바뀜에 따라서 다시 스트럭처 조직 구조가 바뀌었죠 지금 디비저널에서 펑셔널로 다시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른 결과가 뭐 디비저널일 수도 있고 다시 펑셔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혼재하는 형태의 매트릭스 조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TF형 조직일 수도 있고 막 바뀐다. 근데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시장 환경 변화가 항상 우리가 그래서 보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바뀜에 따라서 조직 구조가 항상 유동성을 가질 수 있게 사장이 계속 변화를 줘야 되겠죠. 근데 변화를 위한 변화는 안 되고 이게 변하는 걸 우리가 볼 때 그래서 끊임없이 이걸 보고 있다가 근데 이게 변한다고 해서 항상 전략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근데 이게 바뀜으로써 전략이 심각하게 바뀌어야 될 필요를 느끼면 이제 전략 바꾸고 그 전략이 우리 지금 구조상 이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구조도 바꿔주는 거죠. 그 기간이 벤처는 스타트업은 그렇게 오래 걸리면 안 돼요. 필요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구조여야 되겠지. 사실 한 회사도 이렇게 빨리빨리 그냥 계속 바꿔줘요. 우리도 지금 몇 년간 계속 실험을 해보는 거야. 어떤 구조가 나은 구조인지. 당시에는 근데 왜 바꿨냐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좀, 이 위젯 사업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쪽 지금 딱 봐도 2010년 1, 4분기 조직 구조를 보면 소셜미디어 사업부가 훨씬 많잖아요, 사람이. 위젯 플랫폼 사업은 4명밖에 없고. 근데 하반기에 이 조직이 합쳐지잖아요. 그러면 대충 예측 가능한 거는 뭐예요? 인사구조 정리해서 이제 축소시킨 것 같습니다. 대충 이거는 딱 봐도 저쪽이 없어졌구나. 이 밑에 4명 있던 조직이 없어졌구나를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가 됐구나. 없어졌거나 아니면 합쳐졌거나.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더 대등한 비중으로 사업부가 되기에는 이제는 너무나 작아졌구나. 그렇게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하나가 된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이 회사가 하는 사업이 대체적으로 하나만 둬도 문제가 없게 됐다. 그리고 이 당시를 제가 좀 추억해보면 이 당시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기서 돈을 벌어서 여기가 갖다 쓰는 구조였어요. 딱 봐도 여기는 서비스잖아요. 위자드 팩토리, 위자드닷컴, 포탈, 제휴. 딱 봐도 여기는 B2C 컨슈머 서비스잖아요. 근데 여기는 딱 봐도 위젯 마케팅, 소셜미디어 마케팅, 뭐 모바일 앱 딱 봐도 외주예요. 남의 일을 대신해주는 사업부죠.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생겼거든요. 어느 정도는 봐주겠다 이거야.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데 점점 더 옛날에는 회사가 위젯 회사여가지고 이 회사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지만 이 사업부가 점점 더 오히려 이쪽 소셜미디어 마케팅 쪽에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매출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 그럴 바에는 별도의 사업부로 특혜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우리 월급을 더 올리는 게 맞지.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금 이제 불만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장은 그거를 능동적으로 대처한 거고, 그래서 많은 얘기를 듣다가 그러면 그냥 합치자 이렇게 돼서 이제 합치게 된 거죠. 그랬고 또 2010년 말에 이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회사를 분할하는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위자드웍스랑 루비콘 게임즈는 이미 실제로 있었던 우리 자회사였고 게임을 개발하는 자회사. 근데 이제 위자드웍스를 2개로 쪼개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자드웍스는 딱 봐도 사람이 적은 걸로 볼 때, 그리고 여기 웹사업 기획 개발, 웹사업 디자인, 모바일 사업 있는 걸 볼 때 대충 예측 가능한 게 여기선 서비스를 하겠다는 얘기구나. 그리고 여기는 기획 디자인 개발이 이렇게 많은 걸 볼 때 여기는 외주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구나 라고 대충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분할하려고 했던 이유는 아까 그런 사업부가 돈을 까먹는 사업부, 컨슈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 동안 돈을 까먹는 사업부에 들어가는 돈을 벌어들이는 쪽에서 갖는 이제 불만을 애초에 아예 분사를 시켜가지고 그 같은 조직 안에서의 분란을 좀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냥 마음이 있었던 거고, 그렇다고 그게 정답이냐? 그건 아니었을 수 있겠죠.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아무튼 아예 이 법인을 분리해서 끈을 끊어버리면 위자드웍스가 먹고 살기 힘들었겠죠. 왜냐면 저쪽에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이쪽에서는 코스트 센터인 거고 여기 비용만 발생하는 데고 이제 저쪽이 이제 실제로 이제 레비뉴를 만들어내는 데인 거고. 그래서 실제 이 계획은 실현에 옮기지 못했어요. 그냥 이런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져와 봤고. 그리고 나서 2011년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 다시 돌아온 우리 펑셔널 스트럭처가 그냥 굳혀졌어요. 그래서 이게 2011년 6월에 있던 조직도였는데, 기획팀, 디자인팀, 개발팀이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경영지원팀, 홍보팀이 있었고, 이 조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2015년까지. 물론 뭐 약간씩 변화는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대동소이하게 기획 디자인, 지금은 이제 기획팀이라고 안 부르고 우리가 PM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마케팅 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획팀의 이 당시의 기획팀은 서비스 기획 중심이었는데, 지금 현재 2015년의 위자드웍스는 PM팀이 사업기획, 서비스기획, 마케팅을 다 책임지고 사업 하나를 그냥 전담하고 PM이 하나씩 맡아서, 그리고 디자인팀, 개발팀이 이제 공통의 펑션으로 붙어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약간 지금 위자드웍스는 TF 조직이 됐어요. 조직 구조상 이 펑셔널과
TF가 혼재하는 형태의 조직이 됐어요, 현재는. 그 중간 과도기 3년간,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사이에는, 완전한 수평 구조가 됐어요. 이유는 솜노트를 만들기로 결심하면서 외주 개발을 하던 많은 인원들이 교체됐거든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그 중간에 임원들이 싹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조직 내 일부 하이라키가 있었거든요. 한 2단계 정도? 왜냐면 외주 개발 중심이었기 때문에 2010년, 11년에는 그리고 서비스하던 조직이 날아갔잖아요. 그 내부적인 매출을 못 벌어오는 그 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서 이 임원, 그러니까 그때는 효율성을 위해서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위해서 팀장도 있고 이사도 있고 그랬는데 솜노트를 만들게 되면서는 그냥 모든 제작자가 평등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회사가 드디어 한 프로젝트에 집중하게 됐고, 그리고 굉장히 규모가 다시 줄어들었고, 여기 아까는 20명, 30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솜노트를 만들면서는 다시 6명, 8명 이렇게 줄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6명, 8명 안에서 누가 이사를 하고 이거 웃기잖아요. 팀장이 되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이사들이 또 그게 제가 이사를 없애려고 없앤 게 아니라 그냥 이사들이 그 당시에 싹 나가면서 전부 다 거의 신입사원으로 다 완전히 교체가 됐어요. 2012년에. 우리 2011년에 그 솜노트 처음 개발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그때 만들어진 저랑 모든 멤버들이 수평적인 평등한 아무도 팀장 이사가 없는 그 구조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금도 팀장도 없고 이사도 없고 그냥 대표와 모든 멤버 동등한 하이라키를 가진 멤버로 이렇게 있는데도 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지금의 구조가 딱 이 TF 구조, 우리가 TF 구조를 완성한 거죠. 이제 프로젝트가 신사업이 생기면 그 사업을 위해서 차출해서 PM 1명, 디자인 1명, 개발 1명이 딱 차출돼서 또는 한 명씩이 아니라 큰 프로젝트의 경우는 개발자가 2명, 3명씩 차출돼서 투입되고 그런 기본적으로 펑셔널에 속해 있지만 프로젝트가 생길 때마다 딱 일시적으로 TF가 구성되는 형태로 가는 구조가 현재 완성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이거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컨슈머 서비스에 더 맞는 구조일 뿐이지 앞으로 얼마든지 또 바뀔 수 있죠. 조직 구조는. 그러니까 항상 멈춰 있으면 안 돼. 이 환경 변화에 적응해서 계속 접근하게 되는 거고 우리 회사가 지금은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TF 조직이 좀 효율적이었지만 왜냐면 속도가 중요하니까. 근데 앞으로 만약에 이 사업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출시 단계가 아니라 시장에 나가가지고 완전히 안착하게 되는 단계가 돼서 사람이 엄청나게 막 뽑힌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전 직원이 1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11명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괜찮지만 막 급속도로 꽃배달 사업이니 뭐 늘어가지고 막 20명, 30명씩 된다. 그러면 TF 조직이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TF 조직 자체가 어떤 신제품이라든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좀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좀 거기에 장점이 있는 반면에 좀 어떤 성장한 서비스는 관리라든가 운영이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에 포션을 좀 크게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럼 그러니까, 어떤 구조로 변환해야 될까요? 아까 봤던 그 디비저널 구조나 아니면 혼재형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뭐랑 펑셔널이랑 디비전이랑 같이 혼재해서 매트릭스? 예. 이게 사실 조직 구조의 정답은 없지만 그냥 제가 바라보는 생각은 그 출시 단계에선 TF가 맞고 왜냐하면 속도 효율성을 위해서 출시 이후 자리 굳히는 단계에선 디비저널로 가는 게 결국에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많아질수록. 왜냐면 이게 결국엔 일종의 태스크포스, TF는 그냥 작전팀이거든요. 일시적으로 딱 뭉쳐서 뭘 하자. 이런 일시적인 목표를 가진 팀인데 그 팀이 싹 모여서 6개월이고 1년이고 준비하고 시장에 딱 내보내는 순간 그때부터 뭐가 되면 장기전에 돌입하잖아요. 이게 그냥 뭐 한두 달 랭킹 보고 랭킹 떨어지면 바로 그냥 서비스 종료한다. 이게 아니라 진짜 막 1년, 2년, 최소 1년, 2년, 3년, 4년 갈 사업을 만드는 그 앞단의 킥오프 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킥오프 팀이 1년씩 빡세게 해가지고 딱 출신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거를 진짜 운영하는 페이지로 바꿔야 되거든요. 조직 구조를. 근데 만약에 운영하는 페이지로 가는 그 와중에 우리 회사가 하나만 집중한다. 한 사업에만. 그럼 펑셔널이 타당할 거고 그게 아니라 2개, 3개씩 있다. 이를테면 시장에 나가서 이미 어느 정도 성숙한 사업이 하나 있고 아니면 시장에 이제 내서
지금부터 성숙을 시켜야 되는 사업이 하나 있고 이제 개발을 시작한 사업이 하나 있다. 이렇게 3개 사업이 있으면 TF와 디비저널이 혼재해가는 구조로 변환해야 되겠죠. 장기적으로는 모든 3개 사업이 다 출시 페이지를 넘어가서 다 정상적인 운영 페이지를 돌입하면 3개 사업부가 존재하는 완전한 디비저널로 가는 게 맞는데 TF 단계였다가 이제 하나씩 성숙기에 돌입하게 되면 이제 천천히 변환하는 과정을 타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물 흐르듯 변하는 것 같아요. 이 조직 구조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와 또 사업의 단계, 개별 사업의 단계에 따라서 유동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기한, 이거 지금 막 제가 제 컴퓨터를 뒤지다가 신기한 게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제가 어릴 때는 제가 경영학을 이중 전공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신방과 제 원래 수업 저거보다 경영학 수업을 더 많이 들었는데, 이게 사업을 일찍 시작한 사람의 문제는 대학을 이렇게 병행할 때의 문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되게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뭐 어디 하버드 뭐 비즈니스 리뷰 같은 걸 하나 읽으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워낙 이론 백그라운드가 부족한 사람이 사업을 하면 아주 조금이나마 이론을 습득하면 그게 마치 진리인 것 마냥 생각하고 그냥 우리 조직에 바로 실험을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경험이 없으니까. 그때도 어느 날 이때 대학 수업을 병행할 때인데 갑자기 그 인사 관리 그런 수업을 들은 거예요. 근데 약간 보통 그게 아니라 약간 고급 인사 관리 그런 수업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여기서 이때 이제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그냥 조직에서 약간 겉으로 드러나는 친한 관계. 그건 아무래도 뭐 보고하는 상사나 아니면 뭐 같은 일을 하는 동료 그런 관계와 실제로 마음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포멀 네트워크와 인포멀 네트워크가 완전 다르다. 조직 내에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포멀 네트워크를 조사해야 진짜 훌륭한 조직 구조를 짤 수 있다. 이 사람을 적절한 팀에 배치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거였는데 그 얘기를 듣고 완전 꽂힌 거야. 그래가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포멀 네트워크와 인포멀 네트워크를 조사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완전 황당하지. 이게 왜냐면 그게 뭐냐면 업무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을 쓰시오. 전 직원한테 30명한테. 그 다음에 또 업무적으로 아니더라도 인간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동료를 쓰시오. 그러니까 마치 이게 제가 그런 학교에서 그런 수업을 듣고 왔는데 뭐 그걸 조사하면은 조직에 더 도움이 되고 이런 맥락적 커뮤니케이션 없이 그냥 대뜸 그걸 듣고 와서 혼자 꽂혀가지고 직원들한테 제가 설문지 만들어 돌린 거야. 친한 사람 마치 무슨 초등학교 선생님이 야 친한 사람 써서 내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직원들은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무슨 이제는 뭐 사장이 막 조사하다 못해서 무슨 친한 사람까지 조사를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심각한 반대에 부딪혔어. 근데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직원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때도 커뮤니케이션이 서툴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내 딴엔 답답한 거야. 아니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게 나올 건데 이 과정에서 왜 이렇게 피곤하게 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사실은 대단히 잘못한 거지 그때는. 그냥 아무런 그 맥락에 대한 설명 없이 나 혼자 그냥 혼자 흥분해가지고 이거 꼭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막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은 일단 당연히 이런 일은 절대 하지 않거니와 이런 일을 혹시나 하게 된다면 그 이유를 무조건 설명하지. 하지도 않거니와. 왜냐면 이런 거 백날 해봐야 사실 사업과는 아무런 무관하다는 게 깨달아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론이 부족한 백그라운드 사업할 당시엔 그랬어.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오랜 경험이나 지식 없이 일을 하다 보면 처음 한두 해는 괜찮아. 왜냐면 러닝 커브가 처음에 미친 듯이 높아. 배우는 게. 왜냐면 사업을 안 해보다가 지금 갑자기 대표를 맡은 거잖아. 그리고 갑자기 사업부장을 맡은 거고. 그러면 제로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 세다가 한 2년 정도 지나면 이 러닝 커브가 급격히 체감해. 그 얘기 뭐냐? 이 회사에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 때가 온다고. 웬만한 건 다 해봤어.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다 루틴한 거야. 어제도 해봤고 3달 전에도 해봤고 6개월 전에도 해본 거야. 그리고 내가 뭔가 새로운 거를 해보려고 생각해보니까
그럴 만한 여지가 지금 당장 보이진 않아. 이 조직 안에서. 그렇게 되면 갑자기 급격히 이제는 이 회사를 떠나야 될 때가 온 건가? 막 그런 회의에 빠진단 말이야. 그런 러닝 커브는 누구한테는? 창업자 사장한테도 오고, 그 다음을 바통을 이어받는 사람, 사업부장, 뭐 인턴, 뭐 개발팀장, 뭐 디자인, 홍보팀장, 누구한테나 다 와. 스타트업은 특히 그래. 스타트업은 처음에는 엄청 많이 배우거든. 그래서 그 처음에 러닝 그 스피드 배움의 속도를 생각하면 나중에 가서 엄청난 회의가 몰려와. 누구한테나 그런 슬럼프가 와, 다. 근데 신기한 게 또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러닝 커브가 절대 이렇게 리니어하게 올라가지 않고 하면서 이 정도면 다 배웠다. 그 시간이 쭉 가다가 뭔가 어떤 다른 트리거로 이를테면 이 회사가 다른 경영 환경에 처해져서 우리가 조직 구조가 개편되고 아니면 내부에서 평화로웠던 조직이 갑자기 막 싸움이 일어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면 돈 잘 벌던 게 돈을 못 벌거나 아니면 갑자기 신사업의 비전이 보여서 저쪽으로 향해 이동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은 상황을 딱 부딪히게 되는데 그때부터 다시 러닝 커브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쭉 배우는 거야 또. 그 단계를 넘어가면 또 급격히 체감하는 때가 와. 계속 이렇게 가거든. 근데 이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결국엔 이런 비슷한 환경을 똑같이 아마 맞이할 수도 있다. 지금은 여러분이 이걸 보면은 저런 바보 같은 걸 표대표가 왜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러닝 커브가 급격하니까 그렇지만 만약 러닝 커브가 줄어들 때는 이런 이론에 대한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뭔가를 더 알면 새로운 걸 더 알면 인풋이 더 있으면 더 큰 변화를 주어서 이 지금 무료해진 스타트업 생활을 다시 한번 올려볼 뭔가 전가를 마련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시 이제 왜냐면 회사에서 자극이 없으니까 스스로 찾고 다니기 시작해. 혼자 막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나서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선배님을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회사 케이스를 많이 보게 되거나 이론을 보게 되거나 하다 보면 꽂히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게 거기 써져 있거든. 매트릭스 조직, 멋있다. 매트릭스 조직을 처음 보는 사람은 그래 저게 미래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저건 디비저널이랑 펑셔널을 섞어놓은 거거든. 그러면 디비저널과 펑셔널의 장점만 모아가지고 마치 새로운 조직 구조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게 처음 나왔을 때 유행처럼 많은 현대 대기업들이 저걸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미국에서부터. 하지만 매트릭스를 한창 80년대 했는데 그랬더니 단점들이 나타나는 거야. 대표적인 게 저기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대표적인 게 보스가 2명인 문제거든요. 매트릭스는. 왜냐면 펑셔널이랑 이 디비저널을 섞어놓은 거기 때문에 디비저널로도 자기 보스가 있고 펑셔널로도 보스가 있어. 그럼 대체 보고를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 근데 이게 저 조직 구조가 학계로부터 처음 얘기가 되고 몇몇 대기업들이 도입하기 시작하고 할 때는 막 저게 조직의 미래구나 했는데 왜냐면 펑셔널은 이미 옛날 1600년대 1700년대부터 이미 있었던 구조인데 뭔가 새로운 게 나온 거잖아. 그래가지고 막 했지만 결국 지금은 저것도 단점이 많이 발견이 돼서 계속 보완을 하려고도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구글 같은 회사는 대표적으로 매트릭스 조직인데 저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요새는 디비저널과 매트릭스를 섞어서 쓰는 구조로 바뀌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이론을 그런 러닝 커브가 떨어졌을 때 접하게 됐을 때 굉장히 흥분할 가능성이 있다. 모든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그 결과를 잠깐 보면 이게 인포멀 포멀이 아니라 어드바이스 네트워크이구나. 그러니까 아무튼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조언을 구하거나 그런 거겠지. 어드바이스 네트워크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위자덕스 어드바이스 네트워크 2010년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개인적인. 표철민한테 오는 거는 3명밖에 없어. 근데 이래서 최재석한테 가는 표는 꽤 많잖아. 들고 나는 표들이. 송혜림한테도 굉장히 많이 가고 김기환한테도 많이 가고 이렇게 가는데 굉장히 달라요. 인포멀 네트워크는. 그래서 아마 이거를 학계에서도 물론 이게 표본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스타트업 중에 포멀, 인포멀 네트워크를 조사해본 사람은 최초일 거야. 그거 지금까지도 아마 없겠지. 이런 미친 짓을 해본 거는. 욕을 먹을 각오를 하면서. 근데 아무튼 이게 시사하는 바는 실제로 표면적으로 어드바이스 네트워크와 그 사람이 친해서 자기 개인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
그치만 이 미친 짓을 한 이후로 절대 안 해요.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2011년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틀을 이제 좀 만들기 시작한 그런 때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에 이제 뭐 올해 마법사상이라는 거를 우리가 만들었더라고, 연말에. 이것도 요새는 안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멤버들에게 뿌려가지고 설문을 받는 거여서 대상한테 100만 원, 뭐 최우수 프로젝트 100만 원 이렇게 시상을 했는데 뭐 사원 설문 70%, 스텝 회의 20%, 근태 10% 뭐 해가지고 12월 30일 종무식 때 진행한다, 시상식을. 그래가지고 추천하고 뭐 올해 일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일을 나름대로 잘 수행했다고 생각하는 사원을 5명 선택해서 이름 옆에 평가를 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다 실험이에요, 실험. 왜냐면 나는 이런 거를 모르지만 다른 큰 조직에서 일하는 선배들을 만나면, 형님 대체 그 회사에서는 어떻게 조직 평가를 합니까? 하면 굉장히 다양했다고요, 당시에. 윗사람이 아랫사람 평가하는 것도 있어, 그런 회사도 있었고, 아니면 다면 평가도 있었고, 팀 내에서 평가하는 게 있었고, 구글 같은 데는 진짜 무시무시하게 팀 내뿐만 아니라 팀 내면 펑셔널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구글은 매트릭스를 평가를 하더라고요. 펑셔널로도 평가하고 디비저널로도 평가하고. 왜냐면 이게 혼재되어 있는 구조니까, 매트릭스니까. 그뿐만 아니라 뭐 그 해에 프로젝트를 하나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속했던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프로젝트들에 끼어있던 멤버들까지 전부 다 평가를 하는 거야. 그 당시엔 그랬어요.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조직이 있었는가 하면 뭐 굉장히 다양했어요. 물론 한국의 대기업이 그렇게 완벽한 다면 평가를 하진 않겠지. 구글은 밑에 사람도 위에 사람을 평가하고 피어 평가도 있고 윗사람도 밑에를 평가하고 그야말로 완전 다면 평가였거든요. 근데 아주 지극히 솔직하더라고. 그러니까 부하 직원도 그냥 상사를 막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쓰고. 왜냐면 그래야만, 그러니까 그런 상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게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그거는 문화, 진짜 문화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완전 다면 평가를 전면적으로 시행했다 하더라도 과연 밑에 사람이 상사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깔 수 있겠는가. 그건 미국에서는 상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구글의 사례는 물어보니까 정말로 신랄하게 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상사가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믿음이 있으므로 그거를 정리하면서 그걸로 승진을 시키고 월급을 높이고 하는 거겠죠. 아무튼 이때는 그런 실험을 해본 거야. 우리가 다면 평가에 대한 일부 실험을 해본 거야. 이런 올해의 마법사상 시상이라는 거를 일종의 계기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상을 줬겠죠. 뭐 위자드웍스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A+, A0, A-로 2번씩 평가해달라. 올해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 시장에서 냉정한 평가와 사용자들이 만족이 높았다고 평가되는 걸 골라달라. 그래가지고 이 한 해 동안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이거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이때는 저거겠지. 펑셔널과 TF가 혼재된 형태겠죠.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한 해 프로젝트가 30개 이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아마 일시적으로 생겼다 짜게질 거라고. 한 프로젝트당 3개월 이상 넘기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TF 조직으로 구성되겠지, 이런 건. 이제 실제로 그런 거는 경영 컨설팅 회사들, 그러니까 경영 컨설팅뿐만 아니라 모든 컨설팅 회사들도 이런 식의 형태를 따라요. 왜냐면 프로젝트가 짧잖아요. 호흡이 3개월짜리, 한 달짜리도 있고 아주 길어야 1년짜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컨설턴트들이 회사에 소속되지만, 그리고 부문은 있죠. 예를 들어서 중공업, 화학 이런 부문이 있을 거고, 바이오가 있을 거고. 물론 사실은 지금의 경영 컨설팅 회사들은 전체 멤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이것도 들어가고 저것도 들어가고 하는데, 파트너들만 분야별로 이제 있고 위에 임원들만. 근데 이제 그렇게 컨설턴트들이 회사에 소속해 있다가 프로젝트가 딱 수주가 되면은 거기에 2명, 3명씩 딱 인발부가 되는 걸로. 그리고 끝나면 다시 대기 발령 형태로 다시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음 프로젝트 생기면 다시 들어가고, 그런 선수 모으는 형태로 소위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때는 이렇게 시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거는 요런 이제 파일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조직 운영 구성 해가지고 운영 규정 해가지고 사실은 이 규정이 만들어지 그 치고는 상당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지금 기준으로. 그러니까 회사가 만들어지고도 상당 시간 주먹구구 시기였던 걸 수도 있겠지. 물론 아까 2007년 8년에 그 자료를 봐도 이미 꽤 뭐 나름대로 이렇게 팀이 있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조직 직제 승진 기준 회사 근속 월수가 뭐 14개월 이상 돼야 올라갈 수 있고 뭐 뭔가 이렇게 다 기준이 있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 창업 사내 만트라 같은 걸 2008년에 지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랬다 하더라도 이게 뭐 직무 발명 기준 뭐 이런 것들을 뭐 이때 당시부터 항상 이제 기획을 해오긴 했는데 그래서 그때도 뭔가 있긴 있었을 거예요. 사내 규정 같은 게. 근데 아무튼 지금 제 PC에 제대로 남아있는 거는 이제 이게 2007년께 있더라. 그래서 조직 구조, 팀별 책임자별 R&R. 그래서 CEO, 사업팀장, 커뮤니케이션 팀장 각각의 역할은 뭐냐. 회의 및 행사. 그래서 뭐 에너지 미팅. 그래서 매주 월요일 11시 반에 뭐 전체 회의 프로젝트 상황 공유를 한다. 퀄리티 미팅 해가지고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4시에 출시됐거나 출시 예정 제품에 대한 비평, 고객 피드백을 공유한다. 디시전 미팅. 그래서 사내 주요 의사결정을 매주 월요일 2시에 협의한다. 수세미.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세미나를 해서 수세미. 그래가지고 뭐 돌아가면서 지식 공유 세미나를 갖는다. 이게 지금도 있잖아요. 이게 그때 생긴 거예요. 수세미가. 아이디어 데이. 임직원 크리에이티브 발전을 위해서 외부 필드 트립을 갖는다. 매월 마지막 주에. 분기별 워크샵. 뭐 친목도모를 위해서 분기마다 워크샵을 간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이거를 일정을 정해서 보내준다. 그다음에 회식은 전체 회식은 매월 급여 수령일에 하고 팀 회식은 1인당 3만원 한도 내에서 월 1회 팀 내 예산 자율 집행. 프로젝트 회식은 점심 저녁 월 2회 한도. 이거는 PM이 양식 제출해서 이사가 전결한다. 복지 제도는 뭐 간식, 석식, 자기개발용 도서 구매 지원, 컨퍼런스 세미나 참가 지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평소에 그냥 신청해 오던 거를 여기다 그냥 더 명시적으로 쓴 거예요. 아무래도 멤버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서로 또 잘 모르는 사람들, 특히 신입사원들은 이 구정을 잘 모르고 하니까 이걸 만들어서 위키에 올렸던 거고, 명절 선물은 뭐 어떻게 하고, 어버이날 선물, 위켄드잇, 주말 야외 소모임 활동을 5인 이상 모이면 1인당 5만원씩 지원한다.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기업 복지용 단체보험 가입했었고, 퇴직보험, 문화생활 할인, 뭐 이지 웰페어, 임직원 복지물 할인.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좋았겠다. 좋았겠다. 네. 뭔가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네. 지나치게 복지가 많은 거지. 그럴 필요까지 있는가? 그러니까 이때는 과잉 복지였어요. 이 회사가. 그 회사라는 게 뭐 어제 그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일이 재미없으면, 그러니까 좋은 사장은 결코 복지를 잔뜩 퍼다주는 사장이 아니야. 왜냐면 사장이 복지를 퍼다주면 회사의 잉여 수익을 과도하게 복지 지출함으로써 회사가 다음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 투자 재원을 깎아먹는 짓이고, 또 주주들, 이 회사가 엄연히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 사실은 주주들은 이 회사가 수익을 볼 때까지 3년, 5년씩 기다린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돈을 직원들에게 과잉 복지로 퍼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항상 옳은 건 아니니까. 그게 모든 이해관계자를 상대해야 되는 사장으로서 결코 옳은 사람은 아니지. 그건 직원에게만 옳은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직원에게도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자원을 개인에게 돌아가게 했기 때문에 그게 항상 옳은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복지는 밸런스 있게 써야 돼요. 어떤 기업 경영의 장치로서의 복지는 회사가 재미없어진 직원들, 내지는 회사가 자기에게 내가 일하는 것보다 회사가 나에게 주는 게 너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쓰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제공한 노동력이 내가 돌려받는 것보다 과다하다라는 생각을 임직원들이 할 때 1번. 2번은
이제 일이 재미없어졌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재미없다. 그래서 그걸 상쇄해줄 장치로서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닐 때 그냥 기분 좋으라고 내지는 업계 보라고 저는 약간 그랬어 어릴 때 그냥 업계 과잉복지를 보여주고 싶었어. 약간 과시하는 목적으로 우리 회사 잘 나간다 이렇게. 그래서 막 자랑하는 거야. 위자덕스 복지가 그 어디보다 짱이다 이렇게. 근데 사실 그거는 정상적인 사장은 아닌 거지.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에 일이 재미없거나 노동력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 장치로서 쓰는 거지. 그렇게 되면 밸런스가 맞아진다고. 왜냐면 내가 회사에 바치는 노동력께 페어하다. 내가 받는 복지가 삼성생명 전 직원 안보험, 뭐 4대 안보험, 뇌졸중 이런 거 다 가입시켰거든 우리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적으로 나가는 고용보험 이런 4대 필수보험 외에 삼성생명 별도로 내는 돈이 또 막대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할 때, 뭐 어버이날에 선물, 양가에 선물 보내고 이런 것들이 그래 내가 조금 일이 힘들지만 페어하다. 다른 애는 이런 게 없으니까 다른 애는 그렇게 느끼게 되면 밸런스가 맞아지는 거고. 다른 데 지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지를 항상 경영의 도구로서 써야 돼. 결코 과시 목적이 아니라. 뭐 휴가에 대한 거를 뭐 여기다 써놓은 거고. 그리고 이런 거를 이런 조직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이거를 모든 직원에게 공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특히 신입사원들이 잘 몰라요. 내가 휴가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는 건지,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쓸 수 있는 건지, 뭐, 얼만큼 쓸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서 모두가 볼 수 있게 정확하게 올려놓으면 더 타당하지, 더 자신있게 쓸 수 있고, 괜히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커뮤니케이션의 비효율이 줄어들 수 있고. 인센티브, 급여, 급여 규정, 입사 관련 규정, 퇴사 규정, 이런 것들 만들었던 거 잔뜩 신입사원 교육은 사실 이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일시적으로 운영되긴 했는데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딱 앉혀놓고 이런 걸 가르쳐. 책 교재를 주고 IT 업계 꼭 봐야 될 거, 그다음에 우리 회사의 역사 내 책 가지고 하기도 하고 회사의 조직 구조, 사업 모델, 미션, 비전, 회사 생활 A to Z, 명함, 위키, 메신저에서 주변 식당까지 앉혀놓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OJT죠. 그 다음에 전문 교육. 각 팀장 내지는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업무 전문성 교육. 그래서 실무 교육하고, 기획서 작성, 표준 디자인 프로세스 네이밍 정책 어떻다. OJT, 행정 처리, 인사 고과 및 성과 평가 체계 등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그동안 아름아름 있던 거를 모아서 집대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사실 이게 우리 회사 정도니까 이렇게 적지 사실 큰 회사는 엄청 이게 막 100페이지 이렇게 된 거고 이게 미국에서는 이런 걸 잘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이제 좀 표본처럼 그리고 정말 마치 진짜 약 빨고 만든 것처럼 잘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사례를 좀 보여주면 밸브라는 회사가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이 책을 주는데 마치 동화책처럼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회사의 철학,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일을 하면 이 구성원들과 융합될 수 있을지, 그다음에 나의 권리, 인플로이로서 나의 권리,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놨거든요. 그래서 Welcome to Valve 있고 Settling in, How am I doing, Choose your own adventure 이렇게 있고 Valve is growing, 자기들의 비전도 보여주고 에필로그 그리고 그래서 아무튼 이걸 다 읽을 순 없지만 이렇게 책처럼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2012년에 자료인데 동화책처럼 해놨잖아요. 한국 회사는 이런 회사가 아무데도 없지. 어떤 대기업도 신입사원이 와서 아주 딱딱한 매뉴얼이 있지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참고해 볼 만한. 사실 미국의 제포스나 아마존에 인수된 신발 쇼핑몰 그리고 넷플릭스나 이런 데도 넷플릭스 같은 데도 이런 매뉴얼이 다 있어요. 신입사원 입사하면 딱 볼 수 있는 핸드북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런 걸 참고, 사실은 우리도 회사가 좀만 잘 되면 난 이런 걸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 핸드북을. 문제는 근데 이게 너무, 우리 같은 회사가 이걸 만들기에는 너무 빨리 바뀌어. 우리 같은 회사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직이 좀, 이 회사가 하는 사업이 거의 이제 좀 안정화됐다. 그래서 막 10년 간다. 이렇게 되면 이런 거 한번 만들만 하지.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막 인플로이가 엄청 빨리 뽑힌다. 예를 들어서 근데 뭐 티몬, 쿠팡, UMF 이런 회사 막 한 번에 인플로이가 막 매달 막 수십 명씩 들어오는 회사,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는 그랬다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사내에. 당연히 아마 있겠지. 근데 그러니까 국내 대기업도 있고 그런 벤처기업 중에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회사들도 이런 게 있겠지만, 그런 거를 이제 더 좀 한국적이지 않게 조금 더 좀 약간 혁신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사례가, 뭐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한국 사례를 모범 사례라고 본 적은 없어요. 그런 회사가 나타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이 어느 정도 참 좋은 사례로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버킷리스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인플루언서들이 같이 만든 버킷리스트고 그 중에 어느 정도가 이미 달성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의미 있지. 되게. 좋은 사례로 그런 회사가 많이 나온다면 한국도 좀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여기 37 시그널즈라는 회사인데, 여기도 그 사내 직원들에게 그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그 어떻게 일하자,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하자, 커뮤니케이션 비효율을 줄이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회사 경영진 대표 2명이 쓴 건데, 그게 나중에 책으로 출판돼가지고 베스트셀러, 아마존에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게 한국에도 번역돼 있어요. 지금 이거는 그냥 그 책으로 출판되기 전에 PDF로 나온 거를 한글로 번역해놓은 버전인데, 이게 제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거고 지금은 아예 한국에 책으로 나와 있어요. 37 시그널즈가 만든 리워크란 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똑바로 일하라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여기는 그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더 빨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툴을, 인터넷 그 서비스 툴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B2B 툴을.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자기들조차도 자기네 조직이 제일 효율적이어야 되는 거야. 그런 효율성을 추구하는 조직을 위한 툴을 만들다 보니까, 그게 워낙 익숙해지다 보니까 조직 내 비효율이 되게 많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그걸 아예 블로그에 하나하나 글로 쓰기 시작했던 게 모여가지고 PDF 파일이 됐고, 이게 책으로 됐고, 그게 막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똑바로 일하라는 책인데 읽어보면 너무 좋아. 조직 내 비효율을 어떻게 없애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아무튼 그래서 미국은 워낙 또 이런 부분이 좀 앞서 있다. 인사 조직에 대한 것들이. 기타 찾다 보니까 옛날에는 제가 그 막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중에 그런 스트럭처, 뭐 조직 구조 바꾼 거 이런 사례, 뭐 IBM 같은 경우는 뭐 스트럭처를 바꿔가지고 그런 하드웨어나 뭐 그런 걸 싹 떼어내고 컨설턴트만 남겨가지고 컨설팅 조직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트랜스포밍 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지극히 이론적이어가지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중요하진 않지, 우리의 MBA에서는. 근데 그냥 재미있어. 그냥 나중에 심심하면, 그러니까 러닝 커브가 꺾일 때 참고하는 건 도움이 돼. 왜냐면 러닝 커브가 꺾일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거든. 왜냐면 다 케바케고, 회사 내에서도 회사가 성장할 때 개인이 러닝 커브는 크게 낮을 수도 있어요, 역설적으로. 아니면 회사는 성장하지 않는데 개인의 러닝 커브는 그때 가서 커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장이 아무리 케어해주려고 안 된다고. 결국은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건데, 그 해결책을. 그건 뭐냐면 공부밖에 없다고, 그 당시에. 근데 그렇게 외부 인풋이 필요할 때 참고하는 걸로는 이런 회사들의 케이스를 풀어놓은 거는 참 재미있어. 근데 여기서 또 오판해서는 안 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걔네는 걔네일 뿐 IBM의 사례를 우리에 적용하면 절대 안 돼. 왜냐면 저거는 어디까지나 케이스거든요. 케이스 보면 재밌어요. 넷플릭스 2009년 사례라고, 심지어 이거는. 이거 왜 넷플릭스가 잘 됐나? 2005년 2월부터의 이야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넷플릭스가 DVD 대여하던 블록버스터랑 경쟁하던 얘기, 월마트랑. 지금의 넷플릭스 2015년이면 10년 전 얘기잖아. 이 넷플릭스로만 케이스를 찾아봐도 한 10개, 20개 이상 나올 거라고 아마.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그 다음에 뭐 다른 여러 MBA 스쿨에서 만들어내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거를 시대별로 한 3년에 하나씩만 읽어봐도 이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변화해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재밌다고. 여기도 계속 바뀌어, 조직 구조가. 근데 이제 그런 건 어디까지나 참고다.
근데 러닝 커브가 꺾일 때는 이런 공부가 너무 도움이 된다. 어쨌든 재밌으니까. 제포스, 아까 얘기한 그런 신발 가게. 제포스 2009년. 지금 제포스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제포스 토니 셰이가 막 라스베가스 다운타운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 것들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사로만 이런 걸 보면 그 옛날의 제포스를 모른다고, 진짜 모습을. 그 옛날 케이스들과 비교해서 보면 재밌다고. 제포스가 막 헛발질하면서 시간, 돈 날렸던 케이스들 그런 거.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와요. 이런 그 미국의 그 경영 스쿨들이 만들어 놓은 케이스들을 보면 그 회사가 헛발질 켰던 것들까지 다 나오거든. 사장도 인터뷰하고 또 그 사장한테 쫓겨났던 싸우고 나온 임원을 찾아가서 인터뷰해가지고 걔 입장에서도 여기다 써놨어. 그대로. 왜냐하면 서로의 관점을 비교하라고. 그걸 독자에게 맡긴 거지. 그래서 아무튼 경영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도움이 돼요. 아무튼 모든 인풋이 필요해. 우리는 잡지로부터도 배워야 돼. 어제 얘기했듯이 포브스도 읽고 뭐 모든 신문도 다 읽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 아카데믹한 공부도 필요하고. 회식 가야 되는데. 아, 현대카드 신입사원 핸드북이, 맞아요. 저도 출판된 거 봤습니다. 이거, 맞아요. 제가 몰랐어요. 이거 정말, 맞아요. 아주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심지어 출판돼 있더라고요. 현대카드 스피릿에 대한, 현대카드가 출판한 책이 시중에 나와 있더라고요. 큰일 났네, 근데. 회식 가야 되는데. 우리 간단하게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보상에 대해서 승진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스타트업이 가장 겪기 쉬운 문제는 첫째는 뭘 기준으로 연봉을 올리냐 또는 뭘 기준으로 승진을 시키냐인데 사람이 적기 때문에 다분히 사장의 정성적인 판단에 대부분 이게 의존하게 되거든요. 근데 조직이 만약에 상상을 해봅시다. 20명 이상 돼. 25명짜리 스타트업이에요. 아니, 좀 더 작은 것 같다. 한 30명짜리 스타트업이야,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 중에는 창업 멤버도 있겠지만 그냥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는 딴 데서 경력직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 특히 경력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좀 더 공정한 평가를 원하겠죠? 연봉 협상에 있어서. 그리고 사장도 직원이 10명, 15명 이럴 때는 연봉 협상할 때 별 문제가 없어. 왜냐면 자기가 직접 봤으니까 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논의할 때 그 말이 통해. 최소한 상대방이 당연히 직원들은 자기 연봉을 높게 얘기를 하지만 사장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나는 이번에 인상폭이 한 10% 정도 10%도 많은 거구나. 한 4% 정도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안 돼요. 전 15% 원합니다. 했을 때 말이 통한다고요. 왜냐면 내가 봤으니까. 그 내가 봤기 때문에 그래 뭐 네가 지난 한 해 어떤 프로젝트 했으니까 내 생각에 한 6, 7% 정도 올리는 거는 타당한 것 같아. 하면 납득이 된다고 서로. 하지만 30명이 되면 사장이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장이 만약 30명과 연봉 협상을 한다면 그때는 그런 정성적인 자기의 판단은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직원들이 기분 나쁠 수가 있어. 그렇게 의사결정을 해버리면 그냥 체념하면서 알겠습니다. 7%로 하죠. 그러고 그냥 문 밖에 돌아서서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 왜냐면 지가 잘 모르면서 나한테 뭘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얘기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스타트업이면 우리 회사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뭐 웹소설도 하고 솜노트를 활용한 웹소설 그 다음에 새로 뭐 꽃배달도 하고 테마 키보드도 하고 이런 회사야. 그래서 각각 사업부마다 10명씩 있어서 30명이 됐어. 그 상황에서 뭘 기준으로 연봉 협상을 할 것인가. 각자 돌아가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내가 사장이라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제가 사장이라면 깊게 고민을 해본 건 아니었는데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은 이제 물론 마지막에 성과 측정을 할 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이 다 같이 일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나 이럴 때에 직접 본인이 제시하는 KPI랑 그리고 사장이 제시하는 KPI를 같이 얘기를 해서 협상을 처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세워놓고 각자의 KPI가 따로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장과 직원의 합의하에 합리적으로 최대한 결정을 하고 뭐 필요하면은 뭐 그것만 따로 관리하는 뭐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초기에 KPI를 각자 설정을 하고 그 달성 정도에 따라서 이제 보상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이제 뭐 30명이 되는 스타트업이건 어쨌건 스타트업이라는 게 환경이 계속 변할 수 있는 건데 그 KPI가 또 유지되냐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그렇다면 중간에 6개월 정도 갔더니 그 연초에 설정해놓은 KPI가 타당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바꿔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것도 장치적으로 그걸 딱 뭐 한두 번이라고 제한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걸 옵션으로 둘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자기 본인이 그냥 결정해서 변경하는 게 아니라, 미리 사전에 자기가, 실무자가 가장 그래도 그 실무 쪽에서는 제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지금 놓아놓은, 만들어 놓은 그 KPI가 지금 서비스가 발전한다거나 하는 방향에 있어서 전혀 맞지 않고, 그렇다면 사전에 미리 이제 뭐 사장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사람이랑 같이 또 협의를 통해서 계속 조정해 나가고, 그때까지 달성한 KPI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해 나가는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일단 제 지금 방금 든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그냥 이건 들으면서 든 궁금증은 그 사장 30명짜리 조직인데 사장이랑 일일이 KPI를 맞추는 작업이 사장에게 큰 부담이지 않을까요? 시간적으로나 그 지금 영남님이 사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상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조금 어느 정도 해결하는? 아니면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의견인지. 왜냐면 30명마다 그 30명 개인마다 KPI가 다 다를 거잖아요. 네. 하는 사업도 다르고 하는 업무도 다르고. 네. 그러면 당연히 그 업무의 목표하는 목표치도 개인마다 다 다를 거고. 네. 그걸 사장이랑 협상한다. 30명이. 그게 엄청난 부담이지 않겠는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기업이 30명 정도 됐을 때 뭐 펑셔널로 스트럭처가 돼 있던 아니면 뭐 디비저널로 돼 있던 어떤 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각 팀별로의 KPI를 놓고 그 밑에 있는 그 각각의 그래도 큰 틀에서의 KPI가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작은 KPI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위한 그거대로, 그러니까 사장은 그 각각의 뭐 팀장급이던 뭐 이사급이던 그분들과의 큰 틀에서의 KPI를 설정하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그 분들에게 맡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사장은 이를테면 팀장, 사업부장과 KPI를 설정하고 사업부장이 팀원들과 네. 그 서류를 만드나요? 개별적으로? 사장이 참고는 같이 참여는, 그러니까 완전히 참여는 아니고 같이 토의는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또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사업 환경 변화는 지금 이제 여기도 의견이 올라오셨는데 1년 장기 계획과 분기별 단기 계획을 따로 수립해 놓고 분기별로 평가를 해나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어드저스트먼트를 하면 되겠죠. 네. 좋지 않을까. 또 의견. 그냥 자유롭게 얘기를 해요. 내가 사장이라면 저는 아까 올해 마법사상 그거 평가표 본 거 보고 팀별로 각자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도를 팀 내에서 기여도를 매기게 하고 그거를 팀장이 평균치를 내고 거기에 팀장이 그동안 팀원들을 봤을 때의 수치? 그러니까
정성적인 평가 수치를 더한 것을 대표와 함께 얘기를 해서 대표가 그 프로젝트 사업부를 봤을 때 평가치를 내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더해서 연봉 협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 이해해보지. 정리하면. 팀 내에서 하고 거기에 팀장의 팀장이 아니면 전체적인 거. 전체, 전체가 네. 단위로. 네. 팀 내 상호 간에. 네, 상호 간에 그다음 하고 대표님은 대표님이 보실 때, 이 팀은 올해 이 정도의 성과를 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몇 %를 더 추가로 줄 수 있겠다. 이런 수치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근데 실제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다 그렇게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다 알겠지만 KPI를 설정해 놓고 그거에 따라서 맞춰간다. 또 잘 이미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지금도 그렇게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팀 내에서는 상호 평가하고 대표가 그냥 사업 팀별로의 평가를 하는 그런 회사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역시 모든 게 절대선이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 조직의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다 달라지게 되겠죠. 제가 아까 얘기 들으면서 약간 그냥 이것도 사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난제인데 팀장과 팀원들이 서로 협의해서 KPI를 설정한다 그랬잖아요. 올해 KPI 내지는 이번 상반기 KPI를 팀장이랑 팀원들이. 근데 그러면 팀원 간에 불만이 있진 않을까. 예를테면 어떤 팀원에게 주어지는 KPI는 남의 떡이 커 보이듯이 내가 생각할 때 내게 진짜 어려워 보이는데 제가 어사인된 KPI는 별로 안 높아 보이는 거예요. 별로 안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연말 가서 나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쟤보다 평가가 안 나왔고 그래갖고 제가 막 더 연봉이 올라. 그러면 열받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거 또 너무나 이미 상존하는 문제 조직에서 항상 그러니까 이런 복잡성이 있다. 맞아. 저도 약간 수현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면평가 아까 보셨던 평가서 그거를 좀 그것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KPI 설정도 이게 30명 이상의 벤처라고 하면은 그 사장이 1대1로 다 그걸 세팅하고서 측정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또 그래서 좀 어떤 사업 부장이라든가 팀장한테 그 책임을 좀 나눠서 같이 이제 평가를 하고 그 여러 가지 평가들을 어느 정도 가중치를 둬서 이렇게 취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30명, 40명 넘어가면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인상 폭이라든가 이런 게 스트릭하게 이제 고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고 좀 뭔가 근데 개개인이 또 말씀하셨던 또 누군 이렇고 또 누군 이렇다는 거에 대한 그 내부의 불안과 그런 개개인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예. 그러니까 영원히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해피한 그 보상은 사실은 참 이상적인 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최대한 많은 사람이 보편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룰을 최대한 지향하는 거고 거기서 발생하는 20% 정도의 불만 내지는 뭔가 불합리함은 그건 어쩔 수 없이 사장과 임원들이 또는 팀장들이 개인적으로 좀 양해를 구하고 그러니까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간극이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근데 그런 20-20%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시스템이 개선돼야 되는 거고 아무튼 근데 오늘 이렇게 토론을 해보는 이유는 사장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는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다. 근데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채팅도 저희가 채팅을 매일매일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온 의견으로는 이제 전사적으로 평가하는 KPI 항목과 팀별로 평가하는 KPI 항목을 따로 수립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뭐 비슷한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또 항상 문제가 너무 공정해지려면 스타트업의 효율성이 떨어져. 왜냐하면 모든 게 시스테매틱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게 측정 가능해져야 되고 측정 가능해지려면 모든 업무가 정량화돼야 되고 그러려면 그거 자체가 이미 비효율이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 업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속도가 생명인 스타트업에게는 또 그거 자체 공정함을 추구하다가 속도를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스타트업 대표는 특히 조직이 작을 때는 저는 린하게 움직이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이 돼요. 커질수록 이제 그 절대 최대한 최대 다수의 공정성을 추구하지만 효율성을 잃지 않는 정도 수준의 시스템 수준을 유지하는 거 정도가 그냥 어느 정도 모범 답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회사가 아주 그렇게 100% 잘해왔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냥 다만 그런 여러 가지 앞에서 본 그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무튼 지금까지 살아남은 과정에서는 우리가 환경 변화에 빨리빨리 대응해 왔다. 근데 이제 아까 조직 구조랑은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 나눈 건 조금 다른 거죠. 보상, 그러니까 보상과 승진. 그건 앞으로 저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계속 고만고만한 10명, 20명짜리 리그에서 놀았던 거고 앞으로 이 회사를 더 크게 키워갈 그래서 보상과 승진이 시스템화 되도록 만들어낼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또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많은 고민을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 중에 5번 비전과 미션, 만트라, 회사를 사랑하게 되는 이유들 이런 주제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회사를 사랑하게 되는 이유 또는 내지는 회사를 기분 좋게 다닐 수 있게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앞에서는 좋은 조직 내지는 좋은 보상, 합리적인 보상, 합리적인 승진 이런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조금 더 정성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 정량적인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스타트업 종사자에게는 더 마음을 끌고 더 스타트업을 움직이는 원동력일 수 있는데 미션이 있는 회사. 그러니까 미션이 뭘까요? 자, 질문. 미션이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어떤 한 가치를 두고 있으면 그 가치를 이뤄내는 게 어떤 한 미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어, 사례를 상상해봐요. 뭐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더 활성화시키고 더 안정되고 더 잘 구축해서 그걸 통해서 그런 정보가 오갈 때 훨씬 더 좋은 쪽으로 그게 사용될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그런 가치를 세우거나 하는 그 가치를 세웠다. 그러면. 정말 그런 가치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을 하는데 또 그 서비스도 잘 돼서 잘 이용이 되는 게 미션. 그걸 만드는 이유는 뭘까? 미션. 그냥 어떤 뭐 기술을 응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좀 세상에 이룰 수 있는 가치들을 세우고 하면은 그게 또 업무에도 영향을 끼치고 또 그런 뭐 같이 이뤄나가는 그런 팀워크에도 많이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아주 훌륭해. 아주 훌륭해. 여러분 23살입니다. 23살이 이 정도 답변할 수 있다는 건 아주 훌륭한 거죠. 미션은 우리 회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예요. 아주 쉬워. 그러니까 그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지금 근데 그거를 잘 대답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게 어떤 가치를 갖는가, 그다음에 어떤 팀워크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거 덕분에 그게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그거야. 우리 회사의 존재의 이유, 이 70억 인구가 살아가는 이 수천만 개, 수백만 개 정도의 기업들 중에서 왜 굳이 내가 저 회사 들어가면 되지 굳이 스타트업을 만들어야 되냐 이거예요. 굳이 수백만 개 기업 중에 하나 더 만드는 이유.
뭘까? 기존에 없었으니까.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풀고 있는 다른 회사가 없어. 그러면은 내가 만들어야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문제 풀고 싶으니까. 그러면 그 회사가 만약에 내가 지금 풀고 싶은 문제가 요새 황사, 미세먼지 많은데 대기오염을 없앨 수는 없잖아. 그러면 최소한 대기오염 필터, 기가 막힌,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항목이 제시되진 않겠지만 아무튼 이 세상의 대기오염으로부터 내 자식을 지켜내고 싶다. 는 심플한 미션이 있는 거야. 나 개인에게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근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내 아이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는 회사가 없어. 내지는 그런 변두리에 그런 비슷한 측정 회사 잔뜩 있고, 측정하는 필터를, 그러니까 센서를 만드는 회사 있죠. 근데 그들이 궁극적으로 지켜주지 못해, 내를. 물론 센서가 있으면 위험 지역으로부터 대피시키거나 뭐 그러면 되지만 만약에 미세먼지가 한반도 전체에 날라오면 어디든 위험 지역이 아닌 데는 없잖아.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걸 지키려면 어떤 거로부터 뭐 PM 2.5까지도 지켜주는 마스크를 개발하거나 그런 근본적인 해결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만드는 회사가 없는 거야. 그렇다면 그건 해결해 볼 만한 이 지구상에 굉장히 해결해 볼 만한 중요한 문제죠. 그 문제를 우리 회사에 창업할 때 여기 스테이트먼트에 다는 거야. 근데 내 아이라고 달진 않겠죠. 거기 달 때는 인류를 대기오염으로부터 지켜내고 싶다 라는 미션을 달면 only one이 되는 거야. 그 회사는. 이 수백만 개 회사 중에 그 문제를 풀고 있는 단 하나의 회사. 근데 그 미션이 있냐 없느냐가 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냐면 그 깃발을 꽂았을 때 민둥산에 하얀 깃발에다가 내가 크게 쓰는 거예요. 인류를 대기오염으로부터 지켜내고 싶다 라고 쓴 다음에 그 깃발을 민둥산에 꽂아. 그리고 나 혼자 막 달려 올라가서 열심히 막 손을 흔들어. 우리 깃발 봐라. 그랬을 때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 깃발에 적혀있는 그 문구를 보다가 다 꽂히는 거야. 그래! 이 대기오염으로부터 지켜줄 만한 회사, 그걸 연구하고 있는 회사, 그렇다면 이 한 몸 기꺼이 바치겠다. 그리고 그 민둥산을 향해 달려가는 거야. 미션은 그런 의미가 있어. 우리 회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백만 개의 회사 중에 only one으로 보여줄 수 있는 힘. 그래서 사실은 초기 창업 기업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미션이에요. 존재의 이유. 그 존재의 이유가 강력하면 회사에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좋은 엔지니어들이 모이게 되고, 왜냐면 엔지니어들에게는 꿈이 있어요. 항상. 지구상의 모든 엔지니어들에게 사실은 원래 꿈이 있었어. 근데 회사에 대기업에 입사하고 뭐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하다 보면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착각해. 그 회사에 계속 있다고 해서 저 사람 꿈이 없나 보다. 사실 그게 아니야. 트리거, 방아쇠만 당겨주면 그 사람들 나올 준비가 돼 있어. 왜냐면 엔지니어링을 하는 사람들은 원래 그래. 세상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그걸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게 좋았기 때문에 이과에 갔고 그 공부를 계속 했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트리거만 있으면 돼.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트리거. 근데 그 트리거가 바로 미션이야. 이 세상에 풀고 싶은 문제를 적어놓고 흔드는 거, 그 깃발을. 그러면 문과생도 그런 어려운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을 풀 수 있어요. 좋은 문제만 찾았다면 이 세상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같이 풀어줄 거야, 머리 맞대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없다. 내지는 나는 문과라서 제대로 된 뭐 기술을 개발할 수 없어. 사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핑계야. 그건 다. 좋은 문제를 찾지 못한 거지, 자기가. 그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회사 스테이트먼트에 쓴 게 미션이에요. 그걸 강력한 미션을 찾아 써놓으면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 창업 초기 기업에는. 물론 이게 또 회사가 오래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아무튼 초기 기업의 가장 강력한 힘은 돈도 아니고 모여있는 창업자의 스펙도 아닌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미션이다.
그 미션을 경영의 도구로 사용할 때, 아까 우리가 복지를 경영의 도구로 썼듯이 미션을 경영의 도구로 쓸 때 창업 초기 기업이 굉장히 강력한 파생 비즈니스의 확장을 만들 수 있다. 비전은 뭘까요? 그럼? 미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 미션은 뭐지? 우리가 어떤 가치. 가치. 사람을 가슴 뛰게 하는 가치. 근데 그게 꼭 사회적 가치일 필요는 없어. 이게 제가 어릴 때는 미션을 착각했어. 항상 사회적 가치여야만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난 떼돈을 벌고 싶다. 그것도 미션일 수 있어. 왜냐면 그거에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그냥 너무 아카데믹한 거야. 미션은 뭐 사회적 가치다. 세상을 바꾸는 가치다. 물론 당연히 그런 사회적 가치가 있어야 사람들이 더 가슴 뛰긴 하겠지만 결코 그게 온리원은 아니야. 우리가 지금 더 현장 교육, 실무 교육 위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미션은 그냥 존재의 이유예요. 그건 지극히 상업적이어도 돼. 그걸로 인해서 내가 타겟하는 인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내가 제시하는 스테이트먼트로 인해서 가슴 뛸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문장은 사회적이어도 비사회적이어도 된다고. 물론 여기서 문제는 막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지. 그건 당연히 지탄받아야 될 대상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뭐 개인의 영달. 전혀 와이낫이야. 개인의 영달. 우리 가족의 행복. 그걸 추구해도 이 사회는 발전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어. 좋은 일만 한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어쨌든 개인의 영달을 미션으로 하는 회사가 모여서 만들어낸 제품이 사람들에게 팔린다면 사람들이 지금 팔리고 있는 제품보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낸 걸 테니까 그러니까 사는 거잖아. 돈 주고. 그러면 어쨌든 세상에 밸류 애드 한 거죠. 사장은 항상 미션을 생각해야 돼. 근데 그걸 항상 홈페이지에 써놓을 필요는 없어. 뭐 너무 또 촌스럽게 막 우리 회사의 미션은 비전은 해놓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직원들 내지는 앞으로 우리 회사를 꿈꾸는 직원들이 우리 회사를 고려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어떤 꿈을 같이 꾸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그런 얘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홈페이지에서 하기가 좀 뭔가 좀 남사스러우면 하다못해 그냥 회식 자리에서라도 우리 회사가 꿈꾸는 방향은 인류를 지금 하다못해 지금 하는 일은 너무나 영세해. 이를테면 내가 기껏해야 지금 우리 회사가 옛날에 하는 매직데이 앱을 만들고 있단 말이야. 하지만 이 매직데이 앱은 인류의 저출산에 기여할 수 있어. 그러면 근데 그거를 막 매직데이 소개에다가 우리 인류 저출산에 기여합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약간 사람들이 황당하겠지. 하지만 그거는 우리 회식 자리에서 얼마나 우리끼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이거 인류의 저출산에 기여하고 있는 거지. 막 실제로 매직데이 운영할 때 이메일이 많이 왔다고. 그러면 그런 생각들을 사장이 은연중에 내지는 팀장이 은연중에 회식 자리에서 할 때, 그리고 팀원들이 그걸 공감할 때, 그거는 바로 미션이라고.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미션에서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어쨌든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장이. 또는 팀장이. 팀장도 왜냐면 한 회사가 사업을 여러 개 해. 그러면 하나의 미션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면 그 사업 부문장들은 우리 사업의 미션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내에서도 그 팀을 더 많은 사람이 가고 싶어 할 거고, 외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비전과 만트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희 밖에서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일 비전 제시 저기 있거든요. 직접적 업무에. 자, 여기 그대로 연결돼요. 지금 비전 만트라 회사를 사랑하게 되는 이유. 사장이 해야 될 일에. 그래서 내일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션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괜찮으시죠? 오랜만에 빨리 끝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밖에서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